배달의 민족, 백의의 민족 여러 가지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활의 민족. 우리 민족을 이제 수식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활이잖아요. 언제부터 잘 쏜 걸까요? 활명수를 먹은 다음부터. 너무 처음부터 세다. 방심할 수가 없어요. 방심. 알겠어요. 들어왔으니까 반문하겠습니다. 활명수는 언제부터 먹었어요? 활명수는 고구려 때부터 먹었죠. 활명수가 고구려 때예요? 활명수. 활의 명수. 활의 어떤 우리 민족을 알리는 시작이 고구려예요? 그냥 그 더 이전부터인데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용총이라고 하는 고구려 고분벽화 있잖아요. 거기 수렵도에 활 쏘는 모습이 이미 그게 복합궁을 사용한 게 고구려 때부터인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았을까요? 복합궁이 제일 중요한 그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보통 스키타이 시대부터 나오거든요. 복합궁이. 복합궁 보면은 이제 사진 나옵니다만 이렇게 벌리면 이게 완전히 이게 각도가 다르게 꺾여요. 이 가장 끝 쪽은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기마까지 더해지니까 멀리 나가는 IBM이 완전히 빠른 전차 위 연구가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천하무적의 때가 되었고요. 흉노 때가 돼도 그게 더 이제 발달돼가지고 궁이 작아요. 복합궁은. 그 대신에 단점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 나무하고 뿔을 갖다 이어붙이는 게 악교 내지는 동물의 관절을 녹여서 하는 건데 이게 잘 풀어지고요. 이 보관을 잘못하면 다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흉노 기록 보면은 흉노가 망할 때 보면은 날이 너무 더워서 다 풀어져가지고 싸움을 못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실제로 왜 몽골 전사들도 전 세계를 다 간 것 같지만 정작 더운 곳은 못 갔거든요. 아열대 지방까지는 많이 실패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활이 그 풀어지는. 그래서 보면은 스키타이나 몽골 전사 보면요, 계속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감았다가 풀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복합궁을 관리해주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겨울에 막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그들만의 고충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 한국을 보통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착민들은. 하나는 거대한 화살을 갖다가 2인 1조로 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진시황의 무덤에 나오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쇠뇌를 가지고 하는 게 그게 결국은 복합궁에 대응하기 위해서인 게 복합궁이 아무리 좋은 걸 알아서 실제 그 노획을 해온다고 해도 어떻게 그 풀로 붙이고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라시아를 정복한 무기는 제 생각에는 복합궁이 아니었을까? 복합궁이 이제 이집트에서 등장하는 시점은 상당히 좀 늦어요. 한 기원전 1500년 이후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집트도 복합궁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때부터 사용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유라시아 쪽에서 개발이 돼서 그렇게 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를 거쳐가지고 이집트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신왕국 시대 때부터는 복합궁들이 좀 나와요. 신왕국 시대면 고구려보다 이전이잖아요. 훨씬 이전이죠. 훨씬 이전이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이집트와 관계된 어떤 인구 집단이 활의 민족으로 유명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비아? 누비아죠. 예. 그러니까 누비아라고 이제 이집트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누비아를 부르던 이름 자체가 활의 땅이에요. 타 세티라고 부르는데 타가 땅이고 세티가 이제 활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복합궁을 쓰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큰 장궁을 썼던 것 같은데 워낙 활을 잘 쏴가지고 이집트 역사 속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그러니까 고왕국 시대 때부터 이집트 군대에서 약간 이제 공병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이때 이집트에 들어왔었던 이 누비아의 전사 집단이 나중에 이집트에 정착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자이라고 이집트 신왕국 시대 때부터는 이집트의 어떤 경찰 인력을 담당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누비아 용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신기했던 게 복합궁을 어떻게 사용했지? 그러니까 못 사용한 게 거기 덥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누비아는 더 습하고 더 더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복합궁은 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복합궁은 못 사용했고. 근데 이집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신왕국 시대 때 저쪽 히타이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이제 싸울 때 항상 복합궁을 사용을 이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누비아 궁병들은 훨씬 더 후대까지도 명성이 높아가지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랑 싸울 때에도 페르시아 제국의 부대에 누비아 궁병대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이 근동 지역에서는 활의 민족으로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현도 교수님은 싫어하지만 300에 보면 마르타 군인들이 방패로 딱 맞고 저녁 식사는 지옥에서 하자고 할 때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는 그 활들이 날라오거든요. 누비아 궁병들이 쏜 건가? 아 근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활을 쏠 정도로 대규모 부대가 종사하진 않았고 뭔가 약간 특무대 정도로 종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몽, 고구려 세운 주몽. 주몽이 활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구려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
동해지라고 하는 책 다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동해 지역에서 단궁이 특산물이다. 박달나무 단자, 단군할 때 단자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아주 예전부터 이 한반도에서도 그런 활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저는 뭐 더 자세한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록들은 쭉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세계에서도 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활이 당신이 싸움뿐만 아니라 자기 수련 이런 거에서도 존중을 많이 했거든요. 무함마드의 종교 체험인 거 보면은 무함마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의 거리가 활의 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가깝게 봤다.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꾸란에 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뭐 전승에 따르면 가브리엘 천사가 활과 화살을 무함마드 예언자에게 주었다. 뭐 그런 전설이죠. 전설이 있고. 근데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것보다는 칼이 더. 예를 들면은 전승에 따르면 무함마드 예언자가 자기의 사촌 동생이면서 사위인 알리에게 줬다는 칼이 있는데요. 이 끝이 이렇게 삼지창처럼 갈라져 있는 칼이에요. 두 날이. 그래서 그걸 누르피까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대단히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서 많이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또 동이족이면 또 동이의 이 오랑캐자가 대궁을 결합했다라고 해서 화살하면 한국이고 고구려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화살 쪽 자체는요 아주 빨리 나와요. 옛날에 이미 구석기 시대 후기부터 나오니까는 역사는 꽤 오래됐는데 문제는 화살 총만 나오고 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고고학자로 강원도에서 발견됐어요. 강원도 천전리에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대하고 이런 거 다 썩 없어지는데 웃기는 게 나무가 그냥 묻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요. 한번 불에 타서 수시되고 묻혀버리면 남아요. 탄화된 채로. 그래서 천전리의 그 47호 주거지에서 11개의 화살이 화살대에 이어진 채로 발견이 돼요. 이게 최초의 예입니다. 동이족에서는. 근데 그럼 거의 뭐 3,000년 정도 올라가는 그러한 연대가 됐는데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화살하면은 이쪽 만주 동이족이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영웅은 활을 잘 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이성계 대표적인 고사가 있잖아요. 이성계가 이제 그 왜구 막을 때 이제 황산대첩 남원 운봉에서 싸웠던 황산대첩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적군이 굉장히 이제 젊은 장군인데 굉장히 이제 잘 싸우는 거예요. 아, 쟤는 내가 생포해가지고 내 부하로 삼고 싶다 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쟤를 생포하려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희생이 필요하다.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뭐 가까이 근접 싸움을 못하니까 활로 죽이는 거죠. 근데 갑옷 입고 투구를 동여 싸고 그러니까 이제 쏴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 투구를 벗기겠다. 그때 화살로 쏴서 죽여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벗기냐. 화살로 투구의 끝 고기를 내가 딱 맞추겠다. 그러면은 투구가 살짝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얼굴에다 쏴라. 그래가지고 이제 투구의 끝 정말 우리나라가 뭐 양궁 남은 맨날 이제 금메달 따는 것처럼 그래서 이성계가 단박에 그거를 맞춰가지고 아지발도라고 하는 그 이제 일본군 소년 장군인데 이걸 그렇게 이제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뭐 이건 유명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칼리타이라고 하는 이제 몽골 장군을 제압하는데 처인성에서 김윤우라고 하는 승려가 화살로 이제 합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몽골로서는 엄청난 수모죠. 그냥 스님 한 명한테 화살로 한 대 맞고 그냥 뭐 활 잘 쏘는 나라가 몽골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활을 잘 쏘는 그게 있고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제 향사례라고 해서 성리학에서도 이 활 잘 쏘는 걸 하나의 그런 수양의 어떠한 단계로서 생각을 해서 정조도 뭐 그렇게 이제 활을 잘 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활이 그냥 봐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은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도 파라오들을 묘사를 할 때 항상 파라오들이 전차 위에서 이렇게 활을 겨누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물론 이제 대부분의 왕묘들은 다 도굴이 돼서 얼마나 이 활들이 부장품으로 많이 사용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도굴되지 않은 왕묘인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활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활이 한 40 몇 개가 이제 활이 같이 나왔어요. 그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한 400여 개의 이 화살이 같이 출토가 됐던 것을 보면은 어쨌건 이 이집트에서도 이 활 자체는 파라오의 영웅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모티브였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유라시아 초원도 그렇게 화살에 대한 암각가 많이 나오고 근데 다만 칼이 유지인 동네 공통점이 있어요. 험한 산악지대하고 늪지대 아니면 사막지대에서만 많이 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도 양자강 일대 오나라 월나라는 검이 더 승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나라의 막계인데 화살만큼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또 이 원거리 무기이기 때문에 원거리로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활 대체할 수 있는 게 창 정도인데 창은 사실 이거는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거든요. 네, 그다음 지근거리는 이제 칼로 하고 그러니까는 뭐 활은 대체할 수 없는 무기였다. 그리고 뭐 창이 찔르는 걸로 치면은 몇 미터 정도가 이제
최장거리인 거고 던지면 뭐 한 수십 미터 정도 되는 건데 활은 사실은 우리나라 특히나 북한공 같은 경우는 100m 이상을 날아가서 적을 관통하기 때문에 엄청난 거리잖아요. 활에 여지껏 살면서 최고의 활의 명사수라고 한다면 예전에 삼국지에 나왔던 여포가 이 화해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창을 세워놓고 끝에서 요거 정도였는데 이성계는 움직이면서 싸우고 있는 적장의 투구 끝을 맞췄다. 이거 윌리엄 텔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도 실력이면 그냥 두 눈을 뚫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진짜 눈을 뚫으면 되는데.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